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대선 국면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대선 국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TV 대선 토론회도 굉장히 몇 차례가 지나갔고, 자,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누리꾼들의 반응은 TV 대선 토론회를 보고 나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 네. 뭐 봉숭아 학당 아니냐. 네. 보면은 그야말로 한 2시간 동안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니까 예전 뭐 2012년이죠. 네. 2012년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이 진행자 후보 둘이 나와서 그야말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네네. 1분 묻고 1분 30초 답변하는 네. 그야말로 딱딱한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2차 KBS 토론회, 3차 범중앙선관위 주간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탠딩 토론이라고 그래서 네. 서서 물론 뭐 미국같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후보 한 사람당 한 18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당신이 그 시간 내에서 마음껏 공격을 해봐라 라고 함으로써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약간 봉숭아학당 같은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게 되었던 그런 뭐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바는 사실 제가 느끼는 바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면은 이제 후보자들이 일괄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사퇴하세요. 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성상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무슨 최악의 토론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다. 지금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우선 후보 자체가 5명이다 보니까 5명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대화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토론이 밀도 있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 5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을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건 뭐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면 한 3명 정도나 아니면 양자 토론 정도로 가져가면 시청자들도 훨씬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게 지난해 이제 뭐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두 이제 후보가 붙었을 때 이야 미국엔 후보가 2명밖에 없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럼요. 미국의 대선 후보는 사실 100여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TV 토론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3개월치의 평균 그 수치가 15%를 넘어야 돼요. 지지율이요? 지지율. 그렇죠. 지지율이죠. 여론조사면 15% 넘는 후보는 늘 보면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두 후보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5명 후보, 우리는 조건이 좀 미국에 비해 느슨하죠. 느슨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앞서 우리 최명 편자 말씀하신 대로 5분이 치고받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자칫 산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지금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이 있습니다만 한번 했죠. 근데 이제 뭐 이미 각 여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양자, 이른바 당선 가능성이 좀 육박해 있는 한 2명 내지 한 3명 정도로 압축하려면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 15%를 넘는 후보로 2명 내지 3명으로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건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중앙선관위 토론과 별도로 언론기관에서 합의하고 후보자 간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선 토론회를 보고 누리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이 이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 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문 후보는 대답만 하다가 본인의 질문을 할 수 없는 문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전부 1위 후보한테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긴 본인의 체급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한 3, 4위권에 있는 후보한테 하면 우선 시청자들도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본인은 몇 위이든 간에 여하튼 1위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1위 후보하고 말싸움을 하더라도 말싸움을 해야 그래야 그 관심도도 높아지고 본인이 어떤 그 발언의 뭐 그 어떤 강도 뭐 이런 것도 여전히 그런 데에서 같이 더불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SNS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SNS 반응은 이겁니다. 자, 누리꾼들이 이번 대배선 토론회를 보고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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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후보는. 네. 자,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V 토론회를 보고 SNS상에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세탁기, 유승민 후보는 사드, 4차 산업혁명, 노동, 소득주도형 성장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후보들도 계시긴 합니다. 현재 살펴보면. 앞서 보니까 뭐 사드, 세탁기, 4차 산업혁명 저 정도를 기억해 준다면 유권자들이 정말 그걸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저 정도면 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앞서 보면 홍준표 후보 얘기입니다만은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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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세요. 뭐냐? 저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게 처음에 보면 아직도 좀 보면 물론 항소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돼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보면 같은 보수의 한 뿌리인 유승민 후보 쪽에서 계속 홍준표 후보를 두고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12년 전에 아마 그때는 아마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일종의 자서전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서전에 나온 것이 요즘 뭐 돼지 땅땅땅 뭐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강조 행위에 대해서 땅땅땅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옆에 있었는데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12년 전에 썼는데 그러나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 한때는 우리 보면 댓글이라든지 SNS 검색 순위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네 후보가 당신하고는 이야기도 나누기 싫다. 그래서 TV 토론하면서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홍 후보에게 질문도 안 하겠다. 그렇죠. 사퇴하세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안철수 후보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고 TV 이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뭔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짚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자, 지금 두 분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위주로 이야기를 좀 이끌어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자,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실 박빙의 어떤 지지율의 그런 승부를 보이다가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TV 토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부터 이 선거판은 어차피 문재인 후보와 양자대결이 될 것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그래서 상당수의 중도와 보수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해가면서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지지율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에 약속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만 그 짝사랑하듯이 저렇게 지지해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결국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층은 결국 뭐 괴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자각 그리고 보수 괴멸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당수의 보수층이 차라리 우리의 명분이라도 찾자 하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하신가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 보면 당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쭉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보수는 거의 괴멸 단계였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것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무너지고 나서 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 무너졌습니다. 그 흐름이 보수 중도의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도 안희정 후보한테 갔던 거예요. 안희정 당시 경선 후보는 뭘 얘기했냐?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과 국가 대청소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안희정 후보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거예요. 그럼 안철수 후보한테 갔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영 편장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 쪽에서는 거기서 뭐랄까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이 흐름이 있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 그럴 바에는 흔한 얘기로 만약에 이번에 지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3년 후에 총선도 있다면은 보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러다 보니까 2주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중심으로 보수 중심으로 상당히 떠올라왔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급격히 반감하고 오히려 그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반문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이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그거밖에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렇다면 얘기하는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그 후보를 그만둔다면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도 좀 몰아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성인데 이게 몇 %의 가능성이나 되느냐?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사실은 당선은 안 될지라도 상당한 정도로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데에서는 당선된다는 그 일종의 허위 보고죠. 그런 보고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선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선거는 약간 이렇게 붕 뜨게 돼요. 이 후보는. 후보의 마음가짐. 그렇게 되게 돼요. 그렇다면 여전히 여하튼 홍준표 후보도 나도 잘하면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유승민 후보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의 정체성은 어쨌든 지켜야 된다. 나는 정통 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담이지만 말씀 그렇다면 결국은 그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두 분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 나로 만약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중도 보수층에도 내가 일정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 주겠다. 라는 걸 약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명분도 없는 거거든요. 여담이지만 그러면 이제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사퇴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좀 해봅시다. 손을 잡아봅시다. 라는 시그널로 좀 볼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현재는 이제 이른바 아까 돼지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사태와 관련해서 사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나온 것 중에 문재인 후보도 사퇴하세요라고 요구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분발하길 바랄 겁니다. 그래야 안철수 후보의 표를 오히려 가져가서 본인의 그 1위가 단단해진다고 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 저희는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좀 접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제 19대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작용하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일단 질문지 총 5가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편집장님, 전 편집장님과 평론가님께서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함께 보여주시죠. 자, 5가지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보수의 전략적 선택, 3위 득표율이 판세를 가른다. 그리고 2번, 호남 몰표냐 분산이냐. 3번, 부동층 많은 대구 경북과 20대. 4번은 막판 돌발 악재 가능성. 5번, 후발주자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의 변수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뭐 몇 번 선택해 아까 그 3번 보니까 이제 뭐 TK입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보면 아무래도 보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듭 나오는 것은 그 3번. 저 1, 2, 3, 4, 5번을 다 합치면 딱 한마디로 압축되는 것이 뭐죠? 후보 단일화 가능성입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 후보 단일화. 2002년에도 보면 2등, 3등이었던 당시 정몽준, 노무현 이 두 후보가 그야말로 투표일 그저 한 달 조금 앞두고 후보 단일화함으로써 1등이었던 이회창 후보를 갖다가 엎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도 사실은 뭐 많이 떨어져 있었던 문재인
다음에 안철수. 네. 이 두 사람은 비슷했습니다만 이 사람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박근혜 후보가 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함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근소하게 흔한 얘기로 그 당시에 2012년에 한 이틀 내지 3일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골든 크로스. 네.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가 역전할 수 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1, 2, 3, 4, 5번이 저것이 다 맞는 이야기고요. 네. 저 중에서 만약 굳이 네.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 하면 네. 그나마도 3번 대구 경북의 전략적 선택. 그다음에 20대들이 보면 가장 마음이 유동적입니다. 네. 20대들이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자 당신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거의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20대들은 네. 나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보면 60대 이보단 20대가 네네. 오히려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특히 네. 취업 문제 같은 네네.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후보자들 각각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5가지 중에서 택하라면 전 3번을 택할. 자, 저는 네. 5번을 택할 것 같습니다. 5번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후발주제 그렇죠. 중국이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네네. 사실 41대 30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네. 문재인 네. 후보, 안철수 후보 네. 간의 격차가 이거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비슷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추세는 문재인 후보는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고 네. 안철수 후보는 하락하는 추세란 말이죠. 네. 이 추세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4와 같은 저런 변수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한 번에 업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5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표가 뭉터기로 옮기기 전에는 네. 뭐 1, 2% 뭐 예를 들어서 자, 네. 20대가 뭐 조금 뭘 바꿔서 지지 후보를 바꿔서 이걸 극복하기에는 이미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후발주자라고 그러면 결국은 네. 이제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라든가 뭐 아까 3자 단일화 네네.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적어도 3% 내지 7, 8%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후보가 그 표를 한꺼번에 일제히.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좀 안철수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혀 다른 논리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예적금 열심히 드는 것보다 로또 한 방이 더 낫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저 5번 아까 5번 네네. 저 후발주자의 폭이라는 것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후보 단일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 같은 단일화고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아까 네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요. 자, 1등 후보와 2등, 3등 후보가 있는데 2등, 3등 후보가 네. 합치려면은 이 두 후보가 사실은 비슷해야 돼요. 아, 그렇죠. 왜가 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저 셋이인데 우리 앵커가 1등이에요. 네네. 저하고 우리 최 편집 2등, 3등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흡수되는 거니까. 네. 우리 둘이 봤을 때, 우리 둘이 여론조사라든 뭐라든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야 돼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둘이 합쳐서 합친 숫자가 1등보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죠. 네. 근데 아직은 그런 모양이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2002년과 2012년에 후보 단일화 때는 딱 그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또 이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실질적인 공약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공약이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20대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공약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의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도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 공약들은 어떤 것들을 내놓고 있는지 저희가 후보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재인 후보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81만 개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안철수 후보에서는 공공부문과 이 민간부문을 좀 나눠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민간 기업 주도입니다. 사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사용했었던 트리클다운 전략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그 공약을 살펴보자면,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상향하겠다. 사실 그 인상률을 좀 높이겠다는 취지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보면은 대부분 노동자의 권리를 좀 높여주는 그런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는 느낌이 첫 번째, 공공부문은 사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사용하기 쉬운 정책이긴 해요.
물론 효과에 따라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네. 저거는 결국 이제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공무원들을 더 채용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가 네, 되거든요. 근데 저런 정책은 사실은 일본에서 일부 쓴 적이 있어요. 네. 일부 썼는데 어땠어요? 그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실제 경제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네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푸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게 어떤 반짝 효과밖에 못 가져온다. 네.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저 공약은 다른 후보들로부터도 굉장히 질타를 공격을 받고 받는, 있는 네. 그런 공약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뭐 10년 동안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해봤지만 기업들에서 민간에서 이제 일자리가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니까 네. 이른바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 네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네.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입니다. 네. 100만에다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일자리 81만 개를 더 만든다면은 네.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걸 항상 보면은 공약이라는 것이 오늘도 보니까 도화 이제 각 후보별로 네네. 대부분 다 정리가 됐어요. 네네. 보니까 대략 5년 사이 한 200조 내외에 그러니까 연간 40조 내외의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하겠다. 자, 네. 그걸 되묻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러면 40조 원, 즉 우리 1년의 정부 예산이 약 400조입니다. 네. 현재 2017. 10%를, 네. 그 10%를 추가로 더 지출하면 그 10%를 끌어내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기체하는 것. 네네. 그렇죠. 아니면 세금을 걷는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지금도 연말정산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충돌되었던 부분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타 후보들이 많이 공격을 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민간 부분들은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왔던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보면 심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분이 정의당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노조의 네네.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공격하죠. 특히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를 갖다가 겨냥하듯이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망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귀족 노조. 네. 전교조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전체 한 200만 되는 그 일반 공무원, 아니 2천만 정도 네. 의 근로자, 한 1,800만 네네. 근로자 중에서 한 10% 내외 남짓하는 200만 정도 되는 일반 강성 노조들, 노조에 네.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트리클 다운하는 걸 뒤집어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후보 간에 이렇게 다투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네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네. 단기간에 81만 개의 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집권하게 되었으면 깎고 다듬으면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임금 격차를 줄여보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매달 50만 원씩 사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풀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냥 좀 방향만 바꾼 거죠.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 왜냐면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 50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지원을 네네. 해준다고 하면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게 돌아가서 그럼 뭐 세금 올리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박근혜 정부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해 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이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오고 있죠. 네.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세금 잘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잘 거쳤다고 그러죠. 항상. 왜 그러냐면 그 잘 거치는 이유가 세무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우선 담배세 올렸죠. 자영업자 세무조사 많이 하죠.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은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이러한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하려고 하면 네.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들이 조금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증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또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는요, 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자본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입장 표명 안 했다고 나오고요. 안철수 후보는 현행 최고세율이죠.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을 살펴보자면 유승민 후보는 조세 부담률을 현행 18%에서 22%로 인상하겠다. 심상정 후보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 사실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 조세 구간을 새로 또 가장 최고 구간을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증세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후보도 정직하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표가 달아날까 봐. 그렇죠. 아니, 이렇죠. 보면 뻔한 겁니다. 어느 네.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솜사탕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설탕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설탕 구입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보면 지금 많이 나왔던 것이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죠. 네. 그 기본 소득세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세장이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 5년 동안은 추가로 한 200조를 갖다 더 쓰겠다. 즉 더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더 걷겠다 얘기해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아주 미온족한 정도의 네.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뭐 상속세 이런 거 늘려봐야 연간 한 5조, 3조밖에 안 됩니다. 네네. 뭐 이렇게 해서 흔한 얘기로 엄발에 오줌 넣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증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증세를 얘기하는 순간 표가 달아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뭐 고소득자 대상의 소득세 조금 올린다? 네. 그게 보면 지금 필요한 1년에 40조 내지 50조 돈을 갖다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상당 부분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가 네. 편성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세수가 17조가 남아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예요. 네. 돈을 많이 걷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결국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또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을 갖다가 네. 이른바 내보이면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근로소득세나 이런 거 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 소득세 구간을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허리계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외국의 조세 전문가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여하튼 중하위 계층이라도 네. 일정한 정도 조금 깎아주더라도 하여튼 세금은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전 국민이 세금을 다 부담하고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면 되는 네네.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들이 구간이 너무나 많다는 네네. 거죠.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지금 모여서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얘기는 안 하고 이 중하위 세금 안 내는 사람 얘기는 안 하고 네네.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네. 이거는 경제 정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권자들이 많은 쪽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권자들 적은 아주 소수의 고소득자만 그쪽만 공격을 하는 네네.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지가 않은 태도죠. 네. 사실은 중하위 이쪽에 있는 사람도 세부담을 좀 하고 대신 네네. 세부담을 감경해주고 네.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세부담을 더 늘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로부터 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네. 뭐 고부담 고복지로 가든가 아니면 그게 좀 부담되면 뭐 중부담 중복지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금 재원 문제는 네네. 전혀 얘기를 안 하는 채 돈 쓰는 문제만 자꾸 얼마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네. 저희가 정직하지 않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대선 토론회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때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막판 변수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를 살펴보자면, 저희가 대선 후보별로 동선이 어떻게 벽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화면과 함께,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대선 후보들이 이런 동선을 이용해서 이쪽에 표심을 좀 잡는 데를 힘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보면 이제 네. 원래 그렇습니다만 잘 보세요. 처음에 보면은 스타트한 게 여기 나오네요. 네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적의 아성이라 본 네. 문재인 후보로 봐서는 적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대구부터 시작을 했던 네. 것이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 역순으로서 보면 호남을 집중 공략하게 네. 됩니다가 저 보면 처음에 초반전 때는 아무래도 자기 취약 지역과 자기 강세 지역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붐업을 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었을 때는 네. 보면은 좀 더 강화하죠. 중반전쯤 들어들면은 네. 자기들 강세 지역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 강세 지역도 땡기면서 후반 지역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걱정이 이 중반전쯤 접어들면 네거티브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거티브가 판을 치면서 서로가 난타전을 벌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말들이 험해지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유권자들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뭉치게 되거든요.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주요 지지층 이제 공략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요 지지층보다는 이제 취약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갈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아마 그 얘기한 그 이제 3당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지지율이 기대만큼 지금 그 확장되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아마 물밑에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 전략을 여전히 해 나가면서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아마 그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이런 문제를 여전히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그 치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후보의 지지세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셨듯이 바로 네거티브 검증전은 여전히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 관련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거티브 또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고 우리가 흑색 선전과 마터도와는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이 두 분과는 거의 3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후보들에 대해서 정책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가장 아쉬운 점은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 못한다는 점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